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279로 가시고, 자, 금융자산 2, 자, 관계기업 투자, 투자부동산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금융자산이 뭐냐? 자, 먼저 금융자산의 개념은, 자,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자, 우리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A라는 회사가 있고, 자,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거래 상대방 일방, 이제 어느 한쪽에게는, 거래 상대방 중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게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자, 이러한 이 계약상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에 의해서, 자, 계약에 의해서 어느 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을, 어느 다른 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상의 자산, 금융상품이라고 그래야죠. 자, 금융상품이다라고 하면, 자, 거래 상대방 일방에게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어느 한쪽에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킨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제 이쪽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사와요. 그러면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외상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쪽에는 금융자산이 생긴 거고, 이쪽에는 금융부채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급어음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어음을 발행하면 이쪽에서는 받을어음, 어음을 받았죠? 자, 받을어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금. 그럼 이쪽에는 선급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네들 선수금이나 선급금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 얘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되려면 뭘로 결제가 이루어지느냐? 결제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요. 결제가. 그러면 선수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기로 하고, 자,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먼저 준 거고. 그러면은, 자, B가, 자,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0원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차변에 선급금 100원. 그럼 이제 얼마 후에 상품이 들어오죠? 매입. 1000원 들어오면은 선급금은 없어지죠. 선급금 100원. 그러면 이 결제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재고 자산으로 이루어지죠. 자, 또 이쪽에서 선수금, 먼저 받은 쪽에서는 현금이 100원 들어오면은 대변에는 선수금인데, 자, 이 선수금은 물건을 팔아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자, 요게 없어지죠. 선수금이. 그러니까, 자, 모든 결제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재고 자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미지급금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아직 안 줬죠? 미지급금. 그러면 결제는 뭘로 이루어져요? 현금으로 줘야죠. 자, 여기는 미수금. 자, 아직 못 받은 거 뭐로 결제받겠어요? 현금으로 결제받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바로 금융자산. 여기는 금융부채. 자,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저 사채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기,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실 거니까, 자, 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립니다.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 자, 여기는 빌려줍니다. 대여금. 자, 이런 것들은 결제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자, 대여금도 역시 결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즉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에요. 자, 이쪽에서는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자,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할 거냐, 기타 포괄로 인식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상의 의무, 계약상의 권리, 요게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결제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이루어지면은, 자, 이거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즉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금융상품이란, 자, 우리 여기 거래 당사자들이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발생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금융부채가 발생시키게 되는, 자, 모든 계약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발행하는 사람은, 자, 이쪽에는 뭐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융부채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겨요? 지분상품이 발생하죠? 자, 여기 이제 이쪽에서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 이쪽에서는 이게 다 뭐가 돼요? 이거는 다 금융자산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융자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발생되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고. 자, 다만 주의할 거. 자, 먼저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안 되는 게 뭐 있었어요? 선급금이나 선수금, 얘들은 금융상품이 될 수 없죠? 자, 여기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 요것도 안 되는 거지만, 자, 실물자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형의 자산, 무형자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자산. 자, 이런 자산들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재고자산이나 생물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무형자산과, 그 다음에, 실물자산과 무형자산이나 리스자산 등 이런 것들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자, 또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자, 선급금이나 여기죠.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자, 얘네들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금융부채, 금융자산이 된다, 이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법인세 부채. 법인세 부채도 우리가 국가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하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그 법인세는 계약에 의해서 국가하고 계약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그냥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도 당연히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그것만, 안 되는 것만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맨 밑에 279. 재고자산 안 되는 거예요. 생물자산, 유형자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무형자산과 리스자산. 그 다음에, 자, 이 뭐예요?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은, 자, 얘네들은 이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인세 부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이거는 계약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부채가 되지 않는다. 그것만 이것도 한 문제 정도 잘 나와야죠. 다음 중 금융상품이 해당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280페이지. 자,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먼저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 그러니까 이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 자, 이것들이 바로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자,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예시 나왔죠? 자, 거기 금융자산에 속하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한다. 그 다음에 미수금이나 미수수익, 대여금이나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무슨 말인지 아주 길죠. 자, 요게 이제 아까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상각후 원가로 인식하는 요거 세 개를 오늘 배울 거니까 조금 이따가 배우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아닌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재고자산.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그 다음에 이제 투자부동산. 자, 이런 것들도 금융자산이 될 수 없죠. 또 아까 뭐 얘기했어요?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선수금이나 선수수익. 여기다 한 번 더 쓸까요? 자, 여기에 자, 투자부동산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급비용이나 선급금, 자, 선급비용, 자, 또 선수금, 그 다음에 선수수익. 자, 얘네들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1번 중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다음 중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먼저 현금, 금융자산이죠. 자, 대여금도 금융자산이고, 투자사채, 금융자산입니다. 자, 선급비용 아니죠. 자,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세 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뭔지를 자,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말장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KIFRS 국제회계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자, 이때는 상당히 쉬웠어요. 그냥 우리말이니까 아주 쉬웠는데, 문제는 뭐야, 이게. IFRS로 가면서 얘네들이 만든 그 조항을 우리 하나도 못 고쳐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좀 이상해지는 건데, 알고 보면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럼 참 잘 배우신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무슨 말인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국제기준의 개정 과목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복잡하대네. 사실은 더 쉬운데. 그래서 그냥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일단, 자, 먼저 이제, 구분을 먼저 하면은, 자,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이 있고, 그러니까 채무증권하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으로 나뉜다고요. 자, 채무증권이라는 거는 공채나 사채를 말합니다. 자, 공채나 사채를 말하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그럼 먼저 구분은 되겠죠. 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채권을 샀느냐, 또는 주식을 샀느냐, 그거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주식을 사셨는지, 아니면은 어느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채를 매입했다는 거는 나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 어느 회사가 발행한 이 공채를 매입한 거예요. 사채를, 회사채를. 또는 뭐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채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분상품이죠. 왜요? 내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2장 갖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이 3천억 장이다. 그러면 3천억 분의 2장.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지분상품, 그 다음에 채권을 살 때는 채무상품, 채무증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지분증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지분증권이고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어떤 계약을 맺고 샀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계약상의
현금 흐름을 채무증권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원리금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만 받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채를 내가 매입하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나는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상의 현금의 흐름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원리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자, 이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에다가 플러스 기타, 기타 이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쪼개겠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원리금과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이자 플러스 기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이거를 그냥 기타로 할게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원리금은 관심이 없어요. 가다가 비싸지면 팔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지분증권은 원리금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기타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사업 모형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 사업 모형이라는 것은 내가 왜 저런 걸 샀느냐, 이 취득의 이유예요. 취득 목적. 자, 취득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사업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원리금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 모형은 나는 이 채권을 사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만 받겠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3년 후에 갚겠다라는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나의 목적은 3년 동안 그냥 이자만 받다가 3년 후에 원금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채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상각후 원가로 측정한대요. 이거는 상각후 원가로 측정나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자,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 틀리면 매각을 하는 거죠. 기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라는 것은 중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A는 원금과 이자만 받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받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요거를 B라고 하고, 자, 이때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말만 길어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얘는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보내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겠다. 기타 포괄 손익은 뭐예요? 우리 자본 항목에서 배우셨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는 그 금융자산은 반드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처음부터 목적이 원리금 목적이 아니죠. 그냥 채권 사가지고 좀 지나가지고 그냥 좀 이따가 팔겠다 이거예요. 그냥 상황이 나한테 유리할 때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거죠. 처음부터 원리금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채권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C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원리금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기 손익인식,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겠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자, 얘는 역시 당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분증권은. 그런데
이 지분증권은 뭐죠? 주식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이 국민은행 주식을 35,000원에 샀어요. 그랬다가 얘를 얼마에 팔았느냐? 조금 지나다 보니까 38,000원 하네? 그럼 얼른 팔아야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 취득 목적은 원리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팔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은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요, 주식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죠, 주식을.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그냥 한두 달 안에 파는 게 아니라 2, 3년은 갖고 있다, 팔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죠, 이거. 그래서 이때는 주식의 경우에는 요거나 이거는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으면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기타 포괄 손익, 요거는 뭐예요? 내가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이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라,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로 가든지 이거는 회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자, 어떤 걸로 결정을 딱 했어요. 이후 재분류 안 돼요. 이 이후에는 한 번 이걸로 갔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고, 이걸로 결정했으면 이대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재분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로 가든지 일로 가든지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선택한 이후에는 다시 나 도로 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뭐를 이해하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4월 1일 날, 자, 아까 이 국민은행 주식을 얼마에 샀느냐? 35,000원 할 때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35,000원에 샀는데, 자, 얘가 보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35,000원에 샀다가 38,000원 간대. 그럼 팔아버린다, 이거죠. 자, 이 국민은행의 보유 목적은 단기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38,000원이 될 때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 처분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5,000원에 샀는데 32,000원이 됐어요. 그럼 팔아버려야죠. 왜? 아니, 아까는 올랐으니까 파는 거는 이해하는데 왜 이건 32,000원이 됐는데 왜 팔아요? 더 떨어질까봐. 아이고, 내가 잘못 샀네. 빨리 팔아야지 하고 이제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처분 손실이 생기죠. 그리고 얘가 언제까지 갔느냐? 12월 31일 결산시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산 때에는 내가 35,000원에 샀어요. 중도에 팔지 않았습니다. 처분이익, 처분 손실 안 생기고 12월 말까지 가게 되면 12월 말일자로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돼요. 왜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35,000원에 샀는데 12월 말일날 얘가 28,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장부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나 KB은행 증권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죠? 얼마에 샀어요? 35,000원에 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재무지표 말미에다가 요 1번은 KB은행 주식이다,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줘요. 여기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유가증권은 자, KB은행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들은 자, 요 재무상태를 보는 순간, 재무상태표를 보는 순간에 이 회사가 KB은행 주식 갖고 있네.
3만 5천 원에 갖고 있네. 그리고 바로 이제 검색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12월 말일자 공정가액이 2만 8천 원이야. 그러면 갑자기 불신이 들지 않아요? 뭐 이런 회사가 있어. 2만 8천 원밖에 안 되는 걸 왜 자식들은 3만 5천 원이라고 뻥 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숫자들도 믿음이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주식은 뭘로 측정을 해주느냐. 자, 자기가 취득한 가격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 뭐예요? 2만 8천 원이 공정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죠, 여기. 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측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공정한 가격으로 측정하면 공정가치 측정이고요. 얘는 뭘로 측정한대요? 삼각구 원가로 측정한대요. 삼각구 원가로. 그럼 뭐야 이거? 삼각구 원가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사채 배우셨잖아요. 사채 배울 때 뭐 했습니까? 장유유서 이거 배웠잖아요. 장유유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95만 원에 샀는데 자, 취득했는데 시장 이자가 10%래요. 그러면 9만 5천 원이고 자, 액면이자는 8%래요. 8만 원이고 그럼 15,000원이 상각돼 가지고 자, 삼각후 원가는 96만 5천 원 이걸로 측정해라. 이게 바로 삼각후 원가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후 원가 측정은 뭐가 되세요? 채권이죠. 채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사채를 발행했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 채권을 내가 구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일 때는 무조건 공정가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삼각후 원가로 측정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거냐 삼각후 원가로 측정할 거냐. 자, 그러면 채권은 무조건 자, 원금과 사업 모형, 취득 목적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자, 뭐예요?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취득 목적이 내 이 사채의 만기까지 원금과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3년 후에 원금을 회수할 목적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원금과 이자만 받다가 그냥 중간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면 안 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이때는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라. 자, 그러면 왜 또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또 얘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요것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자, 주식의 취득 목적이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으면 아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든 평가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평가이익이죠? 35,000원에 샀는데 12월 말일날 얘가 37,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평가이익이죠. 그 다음에 35,000원에 샀는데 12월 말일날 2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평가 손실이죠. 그 다음 35,000원에 샀다가 28,000원에 팔았어요. 중부도에. 그러면 처분 손실이죠. 그 다음에 35,000원에 갔는데 37,0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처분 이익이죠. 그러면 요거 네 가지는 무조건 여기서 생기는 이익과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당해 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라 이거예요. 금년도에. 당해 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라. 그게 바로 당해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로 측정한다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야? 기타 포괄은 이거는 뭐냐면은 보유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식을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아까 이 단기 목적은 끝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얼마에 샀느냐? 내가 5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해 말에 얘가 얼마로 떨어졌느냐? 4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가격이.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연말에 가서 얼마가 됐다고요? 4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내가 왜 주식을 사기만 하면 떨어져? 야씨, 나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고 간 거죠. 근데 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이, 저놈의 주식이 지금 또 오르네. 올라가지고 지금 한 6만 원 가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합니까? 3일 만에? 어이, 나 괜히 죽었네. 그러고 부활하냐고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떨어져도 슬퍼하지 말고, 또 중간에 올랐어요. 올랐다고 기뻐하지 마라 이거죠. 왜? 올랐다고 계속 오릅니까? 다음 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말아라. 그리고 얼로 보내요? 자본의 플러스, 자본의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보내라. 그리고 걔도 뭐로 측정하라?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삼각후 원가로 측정할 건지 아니면은 공정가치로 측정할 건지.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은 자, 처분 시점까지는 자본의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로 인식할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채를 구입했는데 사채의 구입 목적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채는 만기까지는 내가 쭉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사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삼각구 원가로 측정해라 이 소리죠. 공정가치가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다. 그냥 첫 해 95만 원이 그해 말에 96만 5천 원이 되면 96만 5천 원으로 가라. 이게 바로 요게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느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렇게 불러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는 자,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삼각후 원가 측정.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내가 취득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따라서 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거기서 생기는 평가이익이든 평가손실이든 처분이익이든 처분손실이든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자. 그리고 뭘로 측정해요?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지 말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라.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얘를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단기에 매매하겠다 이런 얘기죠. 단기라는 건 뭐야? 적어도 1년 안에 팔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기타 포괄 손익은 당해연도에 팔을 의지는 없는 거죠. 그래도 한 1, 2년은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겠다. 그 대신 만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중도에 팔겠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이면. 그 다음에 주식도 금년에는 안 팔아요. 내년이나 후년쯤 팔 건데 그럼 거기서 생기는 평가이익이나 자, 평가손실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그건 뭘로 인식하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뭘로 측정하냐? 공정가치로 측정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얘를 우리 한국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거의 성격은 요 만기 보유 증권의 성격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니까 얘를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단기 손익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당해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뭘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얘기는 기타 포괄 손익 그 다음에 뭐예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 채권과 그다음에 주식은 요거 4개 중에 하나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자, 무조건 원칙은 당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 회사가 얘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대. 한 번 선택을 일로 갔으면 끝까지, 이걸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가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재분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다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복잡하시죠?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복잡해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요걸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따로 한 번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아, 이래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구나.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풀이 하면은 어느 문제가 돼도 술술 잘 풀립니다. 예, 진짜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 이해. 자, 하여튼 일단 자, 뭘로 측정하느냐? 삼각구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또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일매일의 종가, 요게 이제 공정가치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라는 말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한 금액, 요게 공정가치니까 그걸로 인식하겠다. 그러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아니야, 나는 삼각구 원가로 측정할 거야. 그러면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측정 결과를 어디로 보낼 거냐? 당해연도 손익으로 인식하겠다. 그럼 당기 손익 인식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아니다,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서 나중에 처분할 때 잉여금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른다. 거기까지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밑줄 긋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지분상품은 다른 회사의 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상품인 주식에 대한 투자며, 자, 채무상품은 다른 회사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상품에 대한 투자다. 자,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약상의 현금 흐름 특성과 사업 모형에 따라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여기 이제 인식이란 말을 빼버리면 좀 줄겠죠. 기타 포괄 손익, 당기 손익,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니,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니,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얘는 삼각구 원가로 측정하겠다. 이 소리죠. 자, 1번 사업 모형. 자, 사업 모형은 금융자산을 왜 가지고 있느냐, 너 왜 샀니? 하고 이 보유 목적을 물어보는 거죠. 자, 취득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업 목적, 사업 모형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의 수치 목적이다. 이거죠. 원리금만 끝까지 가겠다. 원금과 이자만 계속 만기까지 가겠다. 그럴 때는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 원금하고 이자 갖고 있다가 그냥 중고에 팔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여기로 가라 이거죠. B.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그 밖의 목적. 그 밖의 목적은 그냥 원금 이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바로 당기순위. 이렇게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상 현금 흐름. 계약상의 현금 흐름은 뭐예요?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돼 있느냐? 그냥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이 지분증권에 무슨 원금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이자로 구성됐니? 아니니? 그래서 바로 원금 이자 기타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의 구분. 금융자산은 사업 모형과 계약상의 현금 흐름에 따라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 세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지금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데, 회사가 아니야, 난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할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예로 선택해도 된다. 최초 선택권은 회사한테 있는 거예요.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회사 보고. 그 대신에 한번 예로 결정한 것은 일로 올 수 없고, 처음부터 예로 결정했으면 일로 갈 수 없다. 재분류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자, 282페이지에 자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원리금을 수취하는 금융자산인 채무증권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우리 아까 이거죠? 자, 요 채무증권은 요거냐 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가고, 마지막 주식. 자, 그 다음에 다만 원금과 이자,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분상품이 다음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대요. 그 맨 밑에 보세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다. 또 사업 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니다. 그 뒤에 건 볼 거 없고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회사가 최초 인식할 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선택했다면 지분상품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한번 선택했으면 어떻게 가자? 끝까지 가자. 이 얘기죠.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하여튼 무조건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우리 채무증권은 세 개 중에 하나죠. 자, 원금과 이자만 계속해서 끝까지 가겠다. 그럴 때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자, 원금과 이자만 받다가 중간에 팔아버리겠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원금 이자 관심이 없어요. 갖고 있다가 팔아버릴 거야, 바로. 그러면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구분하고, 자, 주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시되, 다만 이 주식의 취득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기타 포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로 가든 회사가 선택하되 한 번 선택했으면 중도에 바꿀 수 없다.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잠시 10분간 쉬고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